심해와 우주의 깊은 공간을 비교하는 건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닙니다. 이 두 장소는 모두 인간에게 극한의 환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이든 심해든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믿을 수 있는 우주선이나 잠수정 안뿐입니다. 특히 잠수정은 구조적인 복잡함에서도 우주 로켓과 비슷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기계 중에서도 손꼽히게 정교한 기술의 집약체죠.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 역시 우주 공간처럼 사소한 실수가 전 승무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수함의 역사에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들이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도 특히 많은 참사가 발생했던 건 바로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이었습니다. 냉전의 영향으로 이 두 강대국은 잠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죽음은 점점 더 가까운 현실이 되어갔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이에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미국의 잠수함과 잠수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대형 참사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잠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치노 SS-345와 터스크 SS-426. 이 비극적인 사건은 냉전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949년 8월 미국의 잠수함 두 척 코치노 SS-345와 터스크 SS-426은 북아일랜드의 군사기지를 출발해 소련의 콜라반도 연안을 정찰하기 위한 임무에 나섰습니다. 이 두 척은 디젤 전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순항형 잠수함이자 발라오급이라는 같은 계열의 잠수함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과 전쟁 직후 미국은 이 발라오급 잠수함을 총 122척이나 건조했는데요. 출항 후 일주일이 지나 두 척은 무르만스크 시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고 그곳에서 소련 함선들의 무선 통신을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 8월 25일 거센 폭풍으로 인해 잠수함 코치노의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되며 엔진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미 쪽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배터리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로부터 50분 뒤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고 코치노는 결국 근처에 있던 잠수함 터스크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두 잠수함 사이에 밧줄을 연결해 코치노의 승무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그 밧줄을 타고 터스크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 도중 코치노의 기술자 1명이 선체에 부딪혀 사망했고 터스크의 승무원 12명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구조된 사람은 단 6명뿐이었고 나머지 6명은 안타깝게도 익사했습니다. 미 해군은 고장난 코치노의 일부 승무원을 남겨둔 채 그대로 예인해서 기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8월 26일 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폭발이 일어나 잠수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코치노의 남은 15명의 승무원은 불타오르는 잠수함에서 긴급 탈출해야만 했죠. 다행히 코치노의 모든 승무원은 무사히 터스크로 이동할 수 있었고 터스크는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을 태운 채 6시간 후 노르웨이의 하멜페스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반면 승무원이 모두 떠난 코치노는 결국 수심 200m의 노르웨이 해역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7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고 코치노는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게 되듯이 이 참사는 막 시작된 냉전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걷어간 첫 번째 희생자들에 불과했어요. 스레셔, USS 스레셔. 원자력 잠수함 스레셔 SSN-593은 당시 미군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이 도달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스레셔는 당시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었고 당연히 미국 잠수함 부대의 자부심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레셔급 원자력 잠수함의 첫 번째 함정인 SSN-593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수식은 1960년 7월 9일에 열렸지만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1963년 4월 10일 이 잠수함은 대서양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케이프 코드 동쪽 350km 해역, 수심 400m 지점이었는데요. 사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침몰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공식 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발단은 기관실의 누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었고 잠수함은 선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깊이까지 계속 하강하게 된 것이에요. 이 잠수함이 결국 얼마나 깊은 곳에서 수압에 의해 파괴됐는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참사로 탑승 중이던 129명, 즉 전 승무원과 민간 전문가 몇 명을 포함한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해군 역사에서 이 비극은 평시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SSN-593 침몰 사고로부터 아주 값진 교훈을 얻고 즉시 잠수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브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사실이죠. 이 프로그램의 철저한 규정은 잠수함 건조대뿐 아니라 지금도 미 해군의 모든 기계 제작 과정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콜피온, USS 스콜피온. 이 비극적인 사고는 잠수함 스레셔가 침몰한 지 5년이 지난 1968년 5월 22일에 발생했습니다. 평화 시기에, 그것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원자력 잠수함 2척을 잇따라 잃게 되면서 미국 잠수함 부대 전체에 대한 신뢰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잠수함 안전 프로그램인 서브세이프의 도입이 서둘러 추진됐고 함정 건조 과정에서의 기술 관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이 왜 침몰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스콜피온은 지중해에서의 정찰 임무를 마치고 노폭 기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 해군은 약 60척에 달하는 선박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결국 잠수함이 발견된 건 5개월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 심해 탐사정이 아조레스 제도 남서쪽 약 3,000m 바닷속에서 스콜피온의 잔해를 찾아낸 것이죠. 당시 손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잠수함 내부에 실려있던 어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배터리 폭발, 심지어는 소련 잠수함의 공격이라는 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는데요. 이 소련 공격설을 주장한 인물은 군사 저널리스트 에드 오플리 씨로 그는 이 사고에 대해 아예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플리 씨는 책에서 USS 스콜피온, SSN-589의 파괴는 소련 잠수함 K-129의 침몰에 대한 소련의 보복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지금으로선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피시, SS-582. 이 사고는 구조작전이 성공한 사례로 기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잠수함 스콜러스 SS-192의 구조작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작전은 1939년에 실시된 것으로 미국 잠수함 부대 역사상 최초의 승무원 구조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26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33명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잠수함 사고의 역사 속에서 이처럼 구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988년 4월 24일 또 하나의 사고가 플로리다 연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잠수함 본피시였습니다. 당시 본피시는 미 해군 내에서도 거의 남아있지 않던 디젤 전기식 잠수함 중 하나였는데요. 본피시는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훈련 중이었는데 그때 배터리실에서 합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나머지 구역 대부분을 휘감고 말았는데요. 승무원들을 구하기 위해 함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함은 급히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착한 구조함과 헬리콥터 덕분에 총 89명의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고 몇몇은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해 면밀한 분석 끝에 미군 사령부는 노후된 디젤 잠수함들을 잠수함 부대에서 신속히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PC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기지로 예인된 뒤 손상 상태에 대한 조사를 거쳤고 결국 폐기 후 재활용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잠수정 타이탄. 타이탄 사고의 공식 발생일은 2023년 6월 18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탄은 1912년에 침몰한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사하는 관광 투어에 사용되던 잠수정이었고 바로 그날 타이탄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죠. 죽은 자의 유해를 함부로 건드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른다는 전설 말이에요. 타이탄은 오늘날 일반적인 군용 잠수함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장비였습니다. 이 잠수정은 오션게이트라는 민간 기업이 심해 탐사를 위해 자체 개발한 조사용 선박이었습니다. 길이 6.7m, 폭 2.8m에 불과한 초소형 잠수정으로 최대 탑승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타이탄의 내부 장비는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었고 조종은 일반적인 컴퓨터 게임용 조이스틱을 약간 개조한 것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물론 이렇게 여러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타이탄이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있는 그 장소에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심 3,800m까지 내려가는 이 고가의 심해 투어를 책임졌던 인물은 타이탄을 설계한 장본인이자 오션게이트의 창립자였던 스톡턴 러시였습니다. 오션게이트가 잠수정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것도 그의 선택이었죠. 예를 들어 타이탄의 창은 수심 1300m까지밖에 버틸 수 없는 사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타이탄에는 스톡턴 러시와 타이타닉 전문가 폴 앙리 나르조레 그리고 각각 25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관광객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타이탄과의 교신이 끊긴 후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졌고 2023년 6월 22일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타이탄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잔해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타이탄 선체에 치명적인 뇌파 붕괴가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체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탑승자들은 말 그대로 1초도 안 되어 즉사했습니다. 타이탄의 비극적인 침몰은 정치권과 전 세계 여론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심해 탐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타이타닉 침몰 현장을 찾아가는 심해 관광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